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2021 한강 몽땅 축제 한강 책방에서 모더레이터를 맡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한강 몽땅 축제라는 것은 2013년부터 시작이 돼서 9년 동안 이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 또 숨은 매력을 찾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쉬실 수 있고 또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한강을 도심 속의 대표적인 그런 피서지로 만들어 오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축제 자체가 아예 열리지를 못했었는데요. 올해는 이 한강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함께 담아서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형태의 축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낮에는 너무 좋았고 파란 하늘과 맑은 하늘 아마 보실 수 있었을 텐데 한강의 모습도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해가 저물어서 야경을 보실 수 있어요. 불빛처럼 자동차와 집에서 켜놓은 불들이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올해 온라인 북토크 콘서트로 만나게 됐지만은 빨리 이 상황이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직접 한강의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광나루에 있는 한강공원 광진교 8번가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 수상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곳은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한강공원을 파노라마처럼 한눈으로 쭉 옆으로 펼쳐놓은 것처럼 볼 수가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분위기를 잠시 같이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공원을 매력을 여러분들 직접 느껴보실 수 있는 곳이고 한번 찾아와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오늘 만나 뵐 작가님 자리해 주셨어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나이덕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하시고 또 대학원을 나오시고 대학에서 그 후로 학생들을 주로 쭉 가르쳐 오셨는데요.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인문과학대학의 문예창작과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동안 많은 시집과 또 산문들을 쓰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그런 작품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그냥 꼽아본다면 사라진 손바닥, 2019년에 쓰신 뿌리에게 이런 작품집이 생각이 나고요. 항상 따뜻하고 또 단정한 글쓰기 또 엄마 같은 그런 모성적인 그런 따스함,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감성을 가진 그런 시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이덕 시인님과 함께 예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 시인의 감성이 워낙 남다르기 때문에 예술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점도 궁금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는 또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2021년에 내신 책이 예술의 주름들이라는 책을 내셨거든요. 이 책을 중심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펼쳐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 많은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가가 있다면 예술가가 있다면 한번 탐구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 형태로 저희가 먼저 얘기를 청해 듣고 그 이야기 끝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멀지만 힘차게 박수로 강연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도 서울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한강 다리 위에서 지금 예쁜 초생달을 보다가 왔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이곳에 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이제 한 30분 정도 말씀드릴 책은 예술의 주름들이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시인이 시가 아닌 다른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런 책을 내리라고는 처음에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꽤 오래 전에 2004년에 제가 조선대에 있을 때 같은 대학의 미대 선생님이 전시회 이제 작품 설치하는데 놀러 오라고 해서
그래서 가서 설치하는 거 이렇게 보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갑자기 이틀 안에 그 전시에 대한 글을 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절할 새도 없이 그냥 그날의 짧은 인상을 가지고 하룻밤 만에 이제 짧은 글을 썼는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학의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전문가로서의 긴장감 같은 것들이 따르는데 다른 분야의 글은 훨씬 자유롭게 또 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좀 펼칠 수 있고 실수해도 되고 뭔가 그런 게 묘한 어떤 해방감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시적인 언어와 다른 뭐 조형 언어든 어떤 음악적인 언어든 다른 언어 예술 언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그 예술가의 삶을 생각한다는 일이 저한테는 시인으로서 굉장히 공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우정으로 전시회에 그런 글들을 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런 글들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이제 책으로 묶으려고 생각하니까 장르도 다양하고 시대도 다르고 길의 어떤 글의 길이나 문체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한 권의 책으로서 통일감 있게 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한 절반 정도는 책을 전체적인 구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제 새로 쓰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대충 제 눈에 들어오거나 제 마음에 말을 걸었던 그런 책 어떤 예술 작품들의 어떤 가닥을 잡아보게 되니까 크게 한 5개의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부에서는 찢긴 돼지를 꿰매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자연이나 생태적인 인식 또 실천을 보여주는 예술가들을 다뤘고요. 2부에 나 스스로 뮤즈가 되어 여기서는 여성 예술가들의 어떤 여성주의적인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예술가로서의 자각을 이렇게 열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담았고요. 3부에서는 이것이 그의 자화상이다. 그래서 유난히 어떤 예술적 자의식이 강하거나 정신의 어떤 극점을 향해 가는 예술가들 좀 추상도가 높은 예술가들을 다뤘고요. 그다음에 4부 경계 없는 창조자들에서는 예술적인 규범이나 장르를 넘나들고 그것을 어떻게 명명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좀 복합적인 좀 실험적인 그런 예술가들을 다뤘고 마지막으로 5부 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도착한다. 여기서는 다른 예술 장르가 시를 호명하거나 시를 텍스트로 삼거나 뭐 시인이 등장하거나 그런 작품들을 이제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5부까지 이렇게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 책을 내게 된 거는 제가 예술을 잘 알아서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종의 제가 시인으로서 다른 예술가를 통해서 배웠던 거 또 생각했던 것들을 좀 독자들하고도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걸 어떤 예술사 속에서 중요한 시인들만 다룬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3분의 1 정도는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다. 그런데 그 낯선 예술가들의 작품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새로운 예술가들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인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일일이 찾아보게 됐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로서는 새로운 예술가들로 이제 안내해주는 이게 어떤 마중물의 역할 이런 것으로서 이 책에 작은 소명을 다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삶에서 보면 제 최초의 꿈이 피아니스트였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집에 피아노는 없는데 교회에
피아노가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계속 간절하게 막 만지면서 계속 피아노를 맴돌았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되게 이제 어려운 사정에도 피아노 레슨을 받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는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연습할 수 있는 피아노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비어 있을 때 막 추운데 막 그 손을 녹여가면서 제 어떤 제일 어떤 예술적인 어떤 감수성이 이렇게 발현되고 이렇게 만났던 건 사실 음악이었고요. 또 중학교 때는 미술 선생님이 저보고 미대를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근데 결국 음악이나 미술은 그래도 상당히 이제 지원이 필요한 그런 예술이 그래서 못했고 결국은 제가 이제 문학을 하게 됐죠. 그런데도 하여튼 또 2012년에 이제 런던에 연구년 1년 있으면서는 하여튼 유럽에 있는 미술관들을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거기서 이제 미술사 수업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그림을 또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미술사 선생님한테 이제 유화 수업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술 장르들 옛날에 좋아했고 그리워했던 그런 예술 장르들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이 책을 내게 된 것은 제가 못 가본 다른 예술의 길을 좀 이런 감상자로서라도 다시 가보고 또 시인으로서 어떤 시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이 만나는 어떤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다른 예술에 대한 보편적인 기록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주관적인 편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PPT에 보이는 이제 강요배 선생님의 풍경의 깊이라는 책을 보면서 좀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장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혹시 또 틀린 게 있을까? 너무 또 상식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게 되게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유난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짧은 글 하나를 쓰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작품들을 다시 보고 뭐 논문이나 책들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강유배 선생의 그 풍경의 깊이에 보면 그런 대담의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역사적 기억을 소환하는 작업을 하는 이들이 경계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 화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바다 앞에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나는 바다를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표면에서 허우적거릴 뿐이고 그냥 물에서 들어갔다 나온 거고 그런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바다나 역사라는 말 대신에 예술이라는 말을 넣으면 이 책에 대한 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제가 예술을 다 알거나 예술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정말 그 드넓은 예술의 세계 속에 아주 잠시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그런 거지만 결국은 그 다음 얘기를 보면 그 전 거요. 결국은 나는 항상 나 자신의 보고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한 만큼 제가 소화하는 만큼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루이치 사카모토에 관한 글을 쓰면서 썼던 문장 중에 예술이란 덜 부끄러운 무엇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썼는데요. 그것처럼 결국은 제 경험과 어떤 공부 안에서의 그런 정직한 기록으로서 쓰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이라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이 책의 30분의 예술가 중에서 특히 이제 한 5분 정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주제를 시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은 어떻게 만나는가라고 하는 이제 부제를 달았는데. 시와 예술 또는 뭐 시와 회화 이런 식으로 어떤 장르를 특정하면 굉장히 폐쇄적이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적인 것
회화적인 것, 음악적인 것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조금 범주를 넓히면 훨씬 더 유연하게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가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 또 우리가 뭐 일상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시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잘 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 더 예술을 누군가 예술가들만의 전문적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시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 결국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행로 속에서 서로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우정과 어떤 배움의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5분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파울라 모데르존 베커, 저기 지금 흑백 사진 보이시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살았던 여성 화가인데요. 원래 그 파울라의 남편은 모데르존인데 독일의 그 보르프스베데라고 하는 화가촌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부 화가인데 사실 아니 앞으로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 모데르존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화가로서의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엄청 그 분투했던 여성 화가고요. 빨간 원피스를 입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이제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이제 퍼포먼스 예술가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유럽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서 아브라모비치 작품을 받고 굉장히 충격적인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모비치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할머니는 아네스 바르다. 그래서 아주 사랑스러운 할머니 감독님이신데 그 프랑스의 누벨바그 세대 감독의 유일한 여성 감독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렇게 스펙타클한 장면도 없고 뭐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자극적인 폭력이나 성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 너무나 영화가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인간에 대한 아주 그 선의에 찬 그런 발견을 하게 해주는 그런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작가로는 이제 그 밑에 한설이 작가. 지금 엄마 사라지지 마라고 하는 이제 사진집을 들고 계신데요. 한설이 작가는 67세에 그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나 봐요. 그래서 2년 동안 엄마를 주기적으로 가서 찍어서 사진집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술가로서 뭐 그런 사진을 배우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불문학 전공을 하셨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뒤늦게 자기의 예술 세계를 만나신 그런 분이고 저 사진집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참 좋아했는데 엄마 사라지지 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문장으로 이렇게 울림이 있고 사진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 책을 낼 때 편집자가 너무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다뤄달라고 해서 제가 또 한 편의 글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글도 많이 나와요. 근데 불문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압축적이면서 아주 그 예술과 어떤 인생에 대한 통찰력 있는 글들이 또 사진 사이에 자리 잡고 있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제 장민숙 화가는 제 또래의 이제 화가인데요. 제가 이제 그 아트페어에서 이분의 그림을 한 점 소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시를 쓰고 그러면서 우정을 나누면서 이제 왔는데 이 장민숙 화가는 또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부로 살다가 혼자서 독학으로 화가로서 굉장히 이제 20년 동안 성실하게 작업을 하면서 자기 세계를 열어온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뭐 어떤 예술가보다 오히려 아마추어로 시작했지만 정말 그 예술의 길을
혼신을 다해서 계속 그 걸어가는 그런 분들을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용기가 되겠다. 내가 지금 예술을 해도 괜찮은 걸까?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두 분을 같이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다섯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에 미처 담지 못한 그런 작품들이라든지 또 그 작품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제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파울라 모데르존 베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르프스베데라고 하는 화가들의 공동체에서 가출을 해요. 그 당시가 이제 1900년대 초가 파리의 어떤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모여들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가적인 공동체에서보다는 파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예술적 자극을 얻으면서 작업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죠. 언니가 이제 보내주는 생활비로 근근히 버티면서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림을 그렸던 시기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 자화상 30세 여섯 번째 결혼기념일. 근데 여기에 보면 남편의 성을 아예 지우고 파울라라고 하는 서명만 남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최초로 여성 화가가 누드로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최초의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그 세상을 이렇게 딱 응시하면서 어떤 자부심과 그런 기대에 차 있는 그런 표정이죠. 근데 임신해서 만삭이 된 자신의 모습을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 시기에 파울라가 임신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모습을 그렇게 그린 것은 아기가 아니라 새로운 예술적 자아를 이제 잉태하고 자기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창조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런 새로운 자신을 분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 옆에 그림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와 홍곤하게 잠이 들어있는 모자를 그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시기에 어떤 그 여성의 육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남성들의 어떤 관음증적인 시선이라든가 섹슈얼리라든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한 그런 자신의 어떤 예술론 같은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드리안 리치 시집을 읽다 보니까 파울라 베커가 클라라 베스토프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드리안 리치도 파울라의 세계에 굉장히 이렇게 공명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면 나는 내 스튜디오 안에서 잠이 깨어 아침 햇살에 살아나는 내 그림들을 보는 것이 좋아. 때로 나는 내 안에서 발로 차는 것이 나 자신을 느껴. 나는 나 자신에게 젖을 주고 사랑도 주어야 해. 파울라의 목소리로 친구 클라라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데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그래서 자신 안에 발로 차는 것이 자기 자신이고 새로운 예술적 자아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예,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또 파울라에 대한 시를 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클라라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클라라가 바로 시인 릴케의 아내거든요. 그리고 릴케 부부가 그 보르프스베데에서 같이 얼마간 지내면서 이제 우정을 쌓았는데 그 릴케의 아내가 클라라가 화가였기 때문에 보르프스베데의 화가들에 대한 화가론을 남긴 책이 한 권 있고요. 또 나중에 로댕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로댕의 예술적 태도나 이런 것들을 시인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시가 굉장히 이렇게 진보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파울라 모데르존 베커가
사실은 이제 임신을 안 한 상태인데 나중에 남편이 와서 다시 보르푸스 배대로 돌아간 후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때이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릴케가 아내의 친구죠. 그래서 그 시를 썼는데 굉장히 좀 긴 시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를 꼬박 릴케가 그 파울라를 추모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 전문을 인용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당신 그 파울라의 그 순수한 예술혼에 대해서 그 당신의 눈길을 참된 가난으로 가득 차 있다든지, 또 당신을 다 찢지는 마라, 단 한 조각만을 먼저 찢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당신은 당신을 다 써버렸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너무 일찍 자신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고, 뒷부분에 가면 산부들의 죽음을 겪었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서 어둠을 같이 낳은 그 어둠에 결국은 한 부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 그런 아주 곡진한 그 추모시가 또 있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술가는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인데요. 왼쪽에 있는 연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1988년 동구권이 몰락할 그 즈음에 동구권의 어떤 그 유고슬라비아 출신으로서 이제 울라이라고 하는 예술적 파트너이자 연인하고 만리장성을 걷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만리장성 이 끝에서 이제 빨간 옷을 입은 아브라모비치와, 그 다음에 또 그 반대쪽에서 파란색 점퍼를 입은 울라이가 걸어 들어가서 거의 90일 동안을 걷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만나는데, 원래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어떤 두 사람만의 세리머니로 한 것도 있는데, 결국은 헤어지게 돼요.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고행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도 만나고 그 바닥에 누워 자고 이러면서 90일 동안 걷는 과정을 이렇게 교차 편집한 영상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두 사람이 중간에서 탁 마주치고 포옹하고 쿨하게 헤어져요. 그래서 그 어떤 두 사람의 어떤 관계성뿐 아니라 일종의 걷는 행위가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또 만리장성으로 대변되는 그런 어떤 그 국경을 열면서 어떤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의미도 있는 퍼포먼스였죠. 그리고 이 작품이 제주 비엔날레 첫 회에 투어리즘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거기에 초대돼서 제가 이 작품을 보려고 일부러 제주도를 가서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2년 후에 그렇게 이제 만리장성의 중간에서 헤어진 두 연인이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게 바로 2010년에 예술가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한 석 달 동안 매일 7시간씩 아브라모비치가 의자에 앉아서 1분씩 앞 사람들이 오면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1분 동안. 근데 굉장히 그 1분, 누군가의 눈을 보면서 1분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본 적 별로 없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의 눈을 통해서 마음을 여는 그런 경험을 사람들한테 하게 해주는 퍼포먼스였는데, 자, 고개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22년 전 연인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이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많은 걸 말해줘요. 그래서 그 옛 연인이라는 거 알면서 표정이 흔들리다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자기의 규칙을 깨고 두 손을 건네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그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 소개하지 못한
아브라모비치의 다른 작품 리듬 제로라고 하는 작품은 제가 이제 외국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들인데요. 이 작품은 테이블 위에 72개의 오브제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칼, 가위, 총, 또 뭐 이렇게 빵, 과일, 포크, 와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다양한 오브제들을 활용해서 아브라모비치에게 어떤 행위든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정말 죽음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장미꽃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6시간 동안 하는 동안 나중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폭력적인 그런 그래서 막 낙서를 하고 막 칼로 찢고 권총을 스스로 겨누게 하고 관에 넣고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폭력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스스로 대면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예, 그다음 넘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리듬 제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리듬 제로는 파일명 서정시라는 시집에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술 작품은 아네스 바르다 의 영화인데요. 아네스 바르다는 굉장히 자전적인 영화 작업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네스가 말하는 바르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작품인데 하여튼 죽기 직전까지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했고 자신의 영화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어떤 지점들을 잘 보여줬는데 아네스 바르다의 해변이라는 영화를 보다 보니까 한 문장이 딱 귀에 들어왔어요. 벽의 반대말은 해변이라. 왜 벽의 반대말이 해변이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고 보니까 아네스 바르다의 영화 전체에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벽과 해변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거울 설치 작업도 많이 했는데 해변에 거울들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또 거울과 거울이 또 서로 투영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네스 바르다의 그 해변을 보면서 이제 아네스 바르다의 해변은 그 사무실이 있는 공간에 모래를 엄청 부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무실을 그 모래 위에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꼭 해변에 가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 공간 속에서도 해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벽이라고 하는 것은 해변의 반대말인데 결국 우리를 가로막고 가두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아네스 바르다는 그런 벽을 오히려 해방의 공간으로 이렇게 열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이거는 정말 손자보다 더 어린 JR이라고 하는 그 검은 선글라스 낀 사진 예술가인데요. 둘이서 검은 트럭을 타고 시골 마을로 막 광산촌으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거나 옛날 사진들을 현상해서 거대하게 프린트를 해서 벽에 붙여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JR이 막 그 광부들 폐광된 마을에서 광부들의 모습을 인화해서 붙이고 있고 뭐 부두 노동자들의 아내의 모습을 거대하게 인화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붙인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평범한 시골 사람들 이름 없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되찾아주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네스 바르다는 그냥 낯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의무롭게 대화하면서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 나갔고 그래서 아네스 바르다의 영화는 늘 어떤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영화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나머지 이제 두 분 잠깐 얘기하고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시가 바로 아네스 바르다의 그 문장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벽의 반대말을 해변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 그녀가 바로 아네스 바르다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의 반대말은 뭘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술가는 이제 장민숙 작가인데요. 제가 소장한 그림은 바로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뭔가 말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10개월 할부로 사서 그래서 이제 보면서 창문성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창문에도 창문성이라는 게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를 썼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부터 보면 초기작에서는 약간 좀 동화적이고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어떤 그 색감을 축적해가는 과정이라든지 점점 이게 추상화되어가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제 나중에 그림은 완전히 거의 추상이 되는. 근데 이 그림은 굉장히 스케일도 크고요. 그래서 집을 그리되 집에 대한 몽상, 산책의 모티프 이런 것들을 끌고 가면서 산책, 뭐 플라네르 이런 제목을 붙이다가 나중에는 아예 색채를 제목으로 하는 그런 그림을 이제 로스코도 생각나고 뭐 약간 파울 클레의 그림도 생각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산문적 구상에서 시적 추상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그 열어가는 그런 아주 좋은 성실한 작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설이 작가로 가면요. 엄마 사라지지 마라는 이 사진집 이제 엄마의 모습 위에 이제 그 띠지를 두른 책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흔이 넘으신 분인데도 굉장히 그 관능적인 아름다움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늙어간 육체, 주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애틋하게 그 어머니 죽음을 향해 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딸의 마음 또 딸만이 찍을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제가 사실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엄마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의 얼굴 속에서 정말 엄마가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저의 그런 마음도 같이 결합이 됐죠. 예,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한설이 작가의 그 어머니를 향한 2년 동안의 그런 촬영 과정하고 롤랑 바르트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 2년 동안 계속 일기를 쓴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대비시켜서 결국은 이게 성별의 차이인지 뭐 동서양의 차이인지 개인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애도의 방식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를 보여주려고 했었고요. 바로 이 시기에 다른 건 거의 안 했는데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그 애도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진론을 쓰게 돼요. 그 책이 바로 이제 밝은 방이라는 책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엄마 사라지지 마를 보면서 또 제가 이제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드리고 엄마 웃어요 하는데도 웃지를 않으셔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1년 동안은 그랬는데 어느 순간 클로즈업 된 렌즈 속에서 엄마가 이렇게 확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엄마의 주름이 잠시 펴졌다가 다시 아무는 그 순간을 가지고 이제 주름들이라는 시를 썼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엄마 배경 뒤로 파도가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저 파도는 바로 바다의 주름이구나. 살아있는 존재들, 뭔가 움직이는 존재들은 늘 저런 식으로 주름을 더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시를 썼죠.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요 정도로 마치겠고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이 책에 미처 담지 못한 작품들과 또 그걸 통해서 쓴 제 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열심히 빠져서 듣고 계시는 주무르 모습이 박수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끝나셨습니다. 강의가 감사합니다. 지금 파도 얘기도 하고 바다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주름이
파도가 뭐 바다의 주름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왠지 파도 소리가 한강의 바람 소리가 왠지 파도 소리로 지금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책의 제목이 마침 이제 주름들이라는 시로 끝내주셨는데 예술의 주름들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하셨던 건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에 나타나는 주름들이 예. 어떤 그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고 그걸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진실 같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예. 저는 예술 작품도 그런 주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매끈한 표면이 아니라 그 주름들을 살짝 펴고 들어가면 예민하게 감추어진 의미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예술 읽기라고 하는 것이 롤랑 바르트가 말하는 어떤 풍크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작고 뭐 부수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예술만의 어떤 예술가만의 어떤 독특한 관점 같은 네. 것들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지점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떤 예술의 주름들이라고 그렇군요. 말해보고 싶었어요. 네, 주름 접혀 있는 그 안에 진실이 또 그것을 펴서 들어가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예술의 어떤 예. 희면이라고 할까요? 그러네요. 그냥 얼핏 보는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어떤 비밀이나 신비 같은 것들이 늘 있죠. 사람한테든 예술 작품이든. 그러니까요. 정말 그 어린 시절에 피아니스트의 꿈에서 미대를 가시는 추천을 받으시기도 했던 그 모든 경력이 지금 이 안에 녹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중에서 지금 되돌아가서 내가 만약에 시인이 아니라면 어느 장르가 제일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작가? 아니 제가 감독? 코로나 시절에 예.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은 한 2년 정도를 이승민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 영화 예. 하시는 분인데 그 선생님한테 매주 목요일마다 수업을 들었어요. 지금도 공부하세요? 이제 지지난주로 끝났는데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중요한 하여튼 1920년대 초부터 해서 중요한 다큐멘터리들을 다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시를 쓰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예.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로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굉장히 뭐 남미도 갔다가 북극도 갔다가 이렇게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영화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세계와의 접촉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경험이었고 네. 흔히 뭐 시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그렇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좋은 다큐멘터리들은 너무나 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를 쓸 때 다큐멘터리의 어떤 기법들을 이번 시집에서는 이제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말쯤에 제 시집이 또 나오는데요. 네. 이번 시집에서는 뭐 다큐멘터리 시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조용히 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용히 낯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그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어주는 이제 제 시를 어떤 텍스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그런 방식의 시를 많이 쓰게 됐는데 그게 아마 다큐멘터리에서 배웠던 그런 것 같아요. 예, 끊임없이 어떤 다른 예술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시고 그걸 시로 표현해내시는 아까 한 분 한 분의 어떤 작가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떠오르는 그 시들이 같이 해주신 걸 보면서 예술이라는 게 그냥 되는 건 아니구나. 어디선가 자극을 계속 받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배워야죠. 끊임없이. 그런 저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뭐 시 창작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강의실에서조차도 저는 사실 같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또 강의실 밖에 나가면 다른 예술을 배우는 학생이다. 예. 저는 제가 가르치는 일보다 배우는 일을 좋아한다는 거를 갈수록 느껴요. 네. 정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앞서도 무슨 뮤즈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뮤즈라는 게 뭐 남성 작가에게 어떤 여성이라는 존재만이 아니라
뭔가를 자극해주는 예술을 그렇죠. 자극해주는 존재. 뮤즈가 그럼 결국은 이런 하나하나의 다른 장르의 작가들인 예, 겁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5명을 이제 꼽아주신 그분들이 다 좀 보니까 늦게 시작하셨거나 남편으로부터 독립했거나 그렇죠. 뭔가 뒤늦었지만 주부로서 독학으로 하신 저희에게 뭔가 희망을 주시려고 선별한 그런 작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됐는데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예술이라는 것이 너무 그 예술적 문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술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녹아 들어갈 때 그게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조금 더 먼저 소개를 해드린 것도 네. 우리도 누구든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시인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네요. 앞서도 뭐 다양한 모습들에서 아마 본인들의 모습들을 좀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저는 그 중에서 파울로라는 그 작가분의 표현 중에 나 자신에게 젖을 주고 사랑도 주어야 되겠다. 여성분들이 이제 보통 자녀나 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주기를 주로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스스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자극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남달랐던 것 같아요. 남다른 분들인 것 같아요. 벽과 해변 반대말이 해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 저희에게는 좀 어떤 일상의 그런 것들을 좀 깨주는 부분들이 예술이 그런 있어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통념을 깨뜨리고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예술은 아니죠. 네. 근데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아름다움을 주든 뭐 불편함을 주든 하여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예술가도 그 이전의 세계를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미학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뭔가 자기가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조금이라도 한 발걸음이라도 좀 더 나아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든 길이네요. 예술가의 네? 길이라는 게 힘든 길이에요. 아 힘들죠. 갈수록 힘들고 네. 예술이 뭔지 잘 모르겠고 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미술이라는 장르 앞서도 이제 시적 추상 그림에서 잠시 그런 얘기하셨고 산문적 구상 좀 더 저희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거나 산문이 좀 더 쉽죠 시보다 네. 그리고 그림도 추상보다는 사실 구상이 좀 더 쉽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시적 추상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림과 시는 좀 왠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추상하고 그러니까 문학 장르 중에서도 가장 추상도가 높은 게 시고요. 뭐 내러티브가 있는 시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구체적인 이미지나 상황을 그려내더라도 거기에는 그 상황 이면에 대한 얘기를 결국은 시인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상적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회화로 말하면 시는 추상에 좀 더 가까운 장르인데 예. 어렵다고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오히려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읽어낼 수 있는 것도 많고 의미 부여를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상상할 수 있고 새로운 해석,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게 바로 시나 추상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력이죠. 그리고 가능성이고 일종의 관능 예술에 있어서 새롭게 계속 뭔가 의미를 탄생시킬 수 있는 미끄러지면서도 계속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키는 그런 점에서 저는 시가 참 제가 써서가 아니고 어려우면서도 참 매력적이다. 한 번도 지루한 거를 못 느껴봤거든요.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예 저희도 한번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럼요. 미끄러지더라도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얼마나 거니까요. 좋아요. 예. 그냥 자기식으로 읽어내면 되고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자꾸 읽으면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서도 그림 보여주신 그 장민숙 작가의 초기 구상 작품에서부터 추상까지 변화를 보다 보니까 네. 구상의 재미도 있긴 하지만 추상으로 갔을 때 또 매력, 그렇죠. 예. 그 어떤 뭐 색감 자체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느끼든 아니면 그 안에서 다른 것을 보든 그 안에서의 또 매력이 또 느껴지는 네, 것 같기도 맞아요.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책에 지금 뭐 예술의 주름들에서 저는 처음에 다소 어려운 책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책을 만났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똑같이 느끼시겠지만은 다소 편안하게 그냥 네. 입문할 수 있게끔 열어주셨고 그 하나하나 지금 문장이 얘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좀 재밌고 간결한 편이고 네. 최대한 쉽게 명료하게 쓰려고 애는 썼어요. 예, 편안하게 재미있게 또 지금 이렇게 뒷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기 때문에 같이 들여다보니까 쭉 읽어나가는데 재미있었고요. 3분의 1 정도가 정말 낯선 이름. 저희가 좀 새롭게 소개받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예술가들끼리 많이 모여서 서로 자극받으면서 예술은 통한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분야별로 사실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예. 그 융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학문 분야도 그렇듯이 예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제 시를 가지고 뭐 작곡을 한 분들도 연락이 오고 예. 단편 영화를 찍는 분도 있고 예. 또 뭐 그거 가지고 시로 쓴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그 하여튼 다른 예술 장르로 이렇게 변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다른 예술 장르에서 영감을 받은 걸 가지고 시를 쓰듯이 또 제 시가 또 다른 예술 장르의 분들한테는 또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시인이 되도록 나이덕 시인이 되게끔 또 자극을 준 시인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5명 중에는 그 얘기는 여기는 없었거든요. 여기 시인은 없어요. 이 예. 문학을 다루지는 않아서. 근데 일단은 뭐 제가 그 저희 선생님 대학교 때 만난 예. 정현종 선생님이 아하, 일단 그렇구나. 저한테 가장 중요한 스승이시죠. 그리고 뭐 좋아하는 시인들 뭐 옛날 뭐 정지용, 백석, 뭐 네. 김수영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성복 선생님이나 김혜순 선생님이나 너무 보고 배우는 그런 선배 시인들이 많죠. 네. 단 한 분을 꼽아달라 그러려고 했더니 정현종 시인이 스승이셨군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여기 같이 줌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또 질문을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 먼저 질문을 받아볼까요? 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글을 써주시겠어요? 질문을 적어주시겠어요?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줌으로 저희가 이제 그 톡을 할 수도 있죠. 예, 지금 벌써 올려주셨군요. 몇 분이. 네.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나태경님이신가요? 예, 예술의 주름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시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사유하는 습관을 가져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을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시적인 것이나 예술적인 것이 어떻게 아주 새롭거나 남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일상의 평범한 것들인데 네. 그것을 보는 눈이 새로운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관찰하는 눈, 또 호기심을 갖고 대상에게 점점 가까이 가서 그걸 오래 바라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오관을 다 활용해서 써서. 대상을 만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의미들을 되새김질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는 잘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어서 그 시각적으로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대상을 뚫고 들어가서 그
그 대상의 본질과 이면을 읽어내는 그런 눈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만큼 이제 관찰, 본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수업을 하듯이 계속 의식적으로 뭘 보든 그냥 보지 않는 거죠. 유심히 보고 다른 온갖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으로 또 뚫고 들어가서 보고 예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군요. 여행 다닐 때 뭐 이렇게 독특한 열매가 있으면 그걸 먹어봐요. 꽃잎도 뜯어서 먹어보고. 큰일 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서 진짜 아팠던 적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눈으로만 보는 거하고 제가 그걸 먹어보면 훨씬 더 다양한 감각들과 그 존재 자체가 제 몸의 일부가 된다라는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리고 호기심에 그러네요. 막 그 산길로 막 들어갔다가 길을 잃거나 되게 위험한 사고를 당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계속 그것들을 따라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좀 엉뚱한 일이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하고. 예, 그렇죠. 부모님들은 정말 바라지 않는. 예, 저희 아이들도 맨날 저를 보면 마음이 안 놓이고 언제 또 무슨 사고를 칠까 뭐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인은 약간 좀 다르네요. 장난기가, 장난기가 있고 예. 좀 대책이 없는 데가 있죠. 자, 또 최영수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시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그런 시가 있겠는가? 글쎄요.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좀 쉽게? 근데 각기 다른 거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그 한강 소설 번역한 그 번역자가 영국에서 시 약국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약국? 예. 그리고 가끔은 이제 시 테라피, 시 처방 이런 걸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고민을 이렇게 듣고서. 그 사람에게 맞는 시를 처방해 주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시가 있거나 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시가 각기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접하더라도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많이 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난이도 면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의 고민이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그렇군요. 시는 달라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시는 단계가 이렇게 있고 레벨이 있는 게 그런 아니거든요. 게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하기는 좀 어렵고 최영수님은 직접 만나 보셔야지만 나이덕 씨께서 그렇죠. 자기한테 이게 오는 시가 있거든요. 그림을 제가 아까 보고 이 그림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고 뭔가 느끼게 한다 이런 것처럼 시도 그런 인연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이해해야만 그 사람한테 적절한 시를 또 추천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작가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는 어떤 하루가 되는 건가요? 네, 질문이 너무 시적이네요. 예. 저분 시를 쓰시는 분은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글쎄요, 어떤 하루라는 시를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근데 그게 뭐였냐면 달팽이를 제가 몇 시간을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아니 하루 종일이 아니고 꽤 오랜 동안. 네. 달팽이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듯이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달팽이가 이렇게 가는 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은 적이 있는데 네.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속도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팽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달팽이의 눈높이에서 달팽이의 속도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루가 굉장히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은 그런 하루인데 그거는 바로 그 달팽이의 느린 걸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쳐진 하루죠. 네. 근데 반대로 또 아주 스펙타클한 하루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인 자신이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따라서 이제 보는 속도와 마음을 달리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매일 다르시겠네요. 재밌겠네요. 그렇죠. 시를 쓰는 네. 거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 저의 의지가 아니고요. 그 대상이 자기를 보여줄 때까지 대상에 맞추어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낮추고 귀를 기울이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시인은 언어 감각이 탁월하다는 거나 뭐 감정이 굉장히 격렬한 그렇죠. 소유자라든가 뭐 아니면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잘한다거나 뭐 흔히들 시인 예술가 하면 그런 걸 떠올리는데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를 비우어서 그 대상들이 채워지게. 자기를 통과하면서 남겨지는 언어 그런 게 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벌써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금방 네. 한 시간이 지나가 그러네요. 버렸고요. 아마 오늘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거의 맞춰야 될 시간이어서 여기까지 하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막 박수도 쳐주시고 해주시고 질문도 보내주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강에 보이는 지금 저희가 광진교 8번가에서 온라인 북토크 콘서트 한강 책방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한강 몽땅 축제에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나이덕 시인 그리고 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좋은 순간이 되었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